오늘로 5번째 국민경청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외치고 싶지만 마이크가 없어서 국민들 가슴에 잘 닿지 않는 가슴 속에 가득 한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마이크를 빌려드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우리의 일을 국민경청출구위원회 5.18 어머니들의 눈물의 호소인을 이 자리에서 들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고 대학 강사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 대량으로 잘려나가는 강사 선생님들의 하소연, 또 오늘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 권력자들에 의한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그동안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해 오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국민경청출구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학의 차관 전 차관 사건은 사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선거제도,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에 관해서 활발한 토론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 대학 총장,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5,500명의 일상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공수처의 존재만으로도 공직사회는 획기적 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하자고 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의해 반대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법 신속처리 절차가 묶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당론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공직자들의 비위와 부패를 방지하는데 모범적인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두 기구 다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입니다. 20년 동안 제자리 맴돌던 공수처가 또 기소권, 수사권으로 논란으로 또 물밑에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 출발이 급하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발족되면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참석하신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이효린 대표님 기회해 주셨습니다. 한국사단법인 안전관리사협회 안수정 회장님,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래 공동대표님, 저희 당에서는 장병환 원내대표님, 최경환 최고위원님, 양미남 여성위원장님, 서진희 정례위원장님, 손동훈 비서실장, 민정선 대변인, 김종국 총장, 이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전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말씀 열어주시겠습니다. 정미래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은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얘기를 이렇게 뜻깊게 경청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표합니다. 일단 여기 들어왔을 때 좀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솔직히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두 분의 얼굴을 여기서 봤더니 정말 그 예전에 우리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 외쳤던 그 함성의 목소리를 여기 현장에서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됐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엄청난 플래카드가 거친 성범죄하고 남성 권력 카르텔을 퇴치하자라고 하는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방 전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미투와 관련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것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과거사와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많은 과거사 부분에 걸려있는 사안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여성인권 사안으로 알고 있는 고 장자연 씨 사건과 또 김학의 전 차관, 법무부 차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 부분들이 지금 진상조사단의 이 조사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당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검찰개혁을 위한 그 과정입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소독점권으로 인해서 과거에 이 부분들이 많은 피해자들이 다 얘기를 했고 증언들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어디서 이것들이 정리되어졌는가.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묵혀있는 아주 오래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이런 적폐로 남아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권사안, 많은 사안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인데 2010년도에 검찰과 스폰서라고 하는 그 사건 들어보셨죠? 그때도 검찰 권력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어졌고 실제로 특검까지 했지만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었던 이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계속 이 정패들이 누적되어지면서 이 정치 권력을 형성을 하게 되고 남성 권력 카르텔들이 어떻게 끈끈하게 연대로 묶여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이 지금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건만 이제 여성인권 사안에서 올라가 있는데요. 굉장히 파헤쳐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조차도 제대로 지금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이 과정이 사회적 논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주 짧은 기간에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만 해놓고 어떤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이것들을 만들어 나간 이 과정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그 짧은 기간 안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간 연장. 그런데 문제는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진상조사단이 어떤 그 강제 구인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는 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좀 최대한 진상규명에 다가가라. 왜냐하면 중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가서는 처음 수사라든지 처음 조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누락되고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때문에 그간의 연장들이 계속되어졌는데 이번에도 3월달에 끝나야 되는 것들을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기간 연장을 했는데 결국 또 기간 연장이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월 동안에 그동안 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내용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러도 오지도 않고 있는 이 과정들이 제대로 해명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요청은 저희가 길거리에서 수없이 외치는 것은 어떤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논쟁, 이 논쟁의 과정 그리고 진실게임을 원하는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진상 규명을 하려고 보니 역으로 돌아와서 공소시효에 문제가 걸린다 어쩐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자연 씨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증언자가 최수원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수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닥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증언자의 목소리에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증언자는 처음부터 이 얘기에 대한 진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삭제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공소시효 운운하는 이 과정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회가 성폭력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마치 이거는 여성을 거래의 대상, 상납의 대상으로만 놓고서 뇌물의 문제, 특가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로만 적용을 하는 이 형태로 또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공소시효를 운운하면서 이것이 특가법을 위반했느냐,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가게 되면 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 수많은 세월에 자기의 용기와 용감한 내용만 갖고 증언을 해왔던 이 역사적인 과정은 또 삭제돼버리는, 그래서 이 결국에 가서는 남아있는 논쟁은 다른 걸로 흘러가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국가는 있는가, 과연 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또 이 자기의 피해를 외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최근에 또 버닝썬 사건이 나타났다.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이것의 사건의 본질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강간문화, 약물강간, 그리고 여기에 뭐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남성 권력의 문제도 있고 이것이 유흥이라고 하는 것들 뒤에 감춰진 성산업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가능하게 했던 유착비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치 승리 데이터라든지 뭐 어떤 버닝썬 데이터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의제화되어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불편함들, 그리고 그것들을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정말 금방 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제 이 검찰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공수 논쟁이 제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은 누가 잘못했냐, 경찰이 잘못했냐, 검찰이 잘못했냐, 누구의 이것들이 네가 더 잘못했냐 못했냐 이거 가릴 수 있는 처지입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그리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셀프 수사, 셀프 조사,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 과정들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이 과정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인권과 평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민주평화당이 정말 이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야당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끈끈하게 정치 권력, 원령 권력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이 카르텔이 조금씩 해체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거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묶여있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저는 기간 연장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이것들이 공고조치나 뭐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거는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해서 뭐 제대로 한다. 그럼 어차피 또 그건 또 검찰 권력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검이든 아니면 특별법이 다른 방식을 가져서라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에 다시 미래 세대에 또 다른 적폐로 쌓여 있어서 또 다시 그때 가서 또 과거사를 해결해야 되는 이것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또 부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에 좀 더 같이 민주평화당이 힘을 내셔서 좀 더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요청해 주시고, 정말 이거는 어떤 정치 권력 당리 당략 이런 것들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짚어주시고 또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에게 우리 조배수 의원께서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조 의원께서 전에 당대표를 하셨고, 우리 당이 맨 먼저 김학의 씨 사건 등에 관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검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분 말씀하시기 전에 청문회 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오늘 특별히 정밀의 부장님 대표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이
2004년도에 그 성매매 방지법 그 발의를 하고 통과시킬 때 그 과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을 제정한 때로부터 15년이 흘렀는데도 정말 변화가 크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여성들이 계속 우리 남성을 포함한 우리 이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비례 대표님께서 이 문제가 본질에 사라지고 검경의 어떤 힘겨움이나 다른 것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검찰개혁의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끝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중소벤처기업 장관 청문회입니다. 먼저 자리를 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효린 대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이버통역대행센터에서 활동하는 이효린이라고 합니다. 평안하면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버닝썬이라고 소위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건과 그 이후에 연이어 발생한 정준영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현장 가치 단체로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단체는 이런 불법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비동 유포, 성관계 영상이라든지 성적 영상들이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를 입은 그런 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좀 심정적인 기분들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요. 이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이 종료화된 지 벌써 3개월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된 상태인데요. 피해 지원단체로서 사실 이 새로운 사건들에 굉장히 익숙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늘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사건들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이 클럽 버닝썬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강간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강간을 산업화하는 일은 그에 협조하고 무기는 남성연대 속에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클럽에서 근무하는 MD들은 싱싱한 골뱅이가 준비되어 있다면서 약에 취해서 기절한 여성들의 나체를 유포하면서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여성들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고 하지만 이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거래를 원하는 남성들과 또 그 거래를 위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지역 경찰까지 유착이 되어서 단돈 230만 원을 받고 이 모든 범죄를 다 모르는 척 해주었습니다. 거대하고 공고한 남성현대에서 여성은 그저 소비재로 쓰이고 성폭력은 상품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놀기 위해서 드나들던 공간이 사실은 여성 착취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거대한 남성연대 혹은 선착취 관계가 얼마나 일상에 밀착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준영 카톡방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불법 촬영과 유포가 사이트 같은 온라인 사이트, 불법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SNS라든지 이렇게 공공연한 방식으로 게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룹 내 카카오톡방 같은 곳에서 이 사건처럼 발생한다는 거죠.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피해자가 존재하는 촬영물들을 소비하는 문화는 오프라인 현실 공간에 있는 남성 집단에서도 굉장히 끈끈한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남성들만의 공간에서 여성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물성을 가진 여성의 신체로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남성성을 인정받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남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 속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소비되어 왔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이 행위를 익숙하게 경험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범죄인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를 묵인하고 혹은 동조하고 비밀을 지켜주고 좀 더 결속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설사 직접 촬영과 유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방과 동조를 통해서 기꺼이 공범자가 되어준 것이고요. 정준영과 같이 잘못 걸린,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걸린 이런 가해자들의 공감과 측은함을 드러내는 한편 피해자 여성의 신상을 추적하고 누구의 영상인지 무슨 내용인지 이러한 것들만 수소문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사건들마다 이런 피해 경험자를 추적하는 검색어가 인기 순위에 오르고 있는 이 일관된 반응 속에서 심지어 언론은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하거나 추측하거나 혹은 드러내는 그런 식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과의 성관계 경험을 과시하는 수많은 정준영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공인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들처럼 주목받지 못한 채 그저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야채는 이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실제 지원하는 현장단체로서 검경의 안이한 태도를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경찰은 12일에 입국한 정준영을 방치했습니다. 긴급 체포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 압수수색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입국 즉시 바로 체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를 했었어야겠죠. 피해자가 충분히 증거를 은폐할 수 있도록 3일이라는 시간을 주었던 것이고요. 이미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실체를 불법 촬영한 건에 대해서 멀쩡한 휴대전화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성동경찰서는 포렌식 업체에게 정준영 휴대폰 데이터가 복구 불가하다, 그러니까 증거를 이멸해달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비상식적인 대처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에 경찰이 신청한 정준영 휴대전화 보건업체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피해 여성이 여러 명이 있었고 사건의 규모나 사안 자체가 앞서 말했던 16년 그 정준영 전 여자친구 고소 내용과는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상황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부실 수사를 진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사건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특별검사 수사들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도 덮이거나 묻히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적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전부 면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국민들은 경찰의 권익성 수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검찰의 김학의, 장장한 수사 또한 믿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진실이 만나지 밝혀진 뒤에 그 이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하게 본질과 핵심을 물론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수정 의원님. 분야별 안전 전문가 단체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 안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간단한 근원적인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단기적인 대안과 제안이죠. 단기적인 제안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근원적인 원인을 봤을 때는 어쨌든 다 사람하는 얘기를 한데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빨리빨리 해왔고 지금 30, 40대, 20, 30대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경제 성장에 치우치면서 자녀들을 돌보거나 인성에 대한 교육을 할 틈은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새로운 신생아들 또 부모가 되고 있고요. 그게 현실적인 상황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저는 가장 큰 거는
요즘은 너무 그 사이버 세계가 강해지고 또 SNS 개인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정말 인간적인 면이 없어지는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계획은 일단 성인들한테 현재 성인들이죠. 20대 이상의 현재 성인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고대 기원전에 전 세계의 그 첫 번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법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죽었잖아요. 그럼 의사의 손목을 잘라버렸고요. 다치게 하면 똑같은 부위를 다치게 만들고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이 죽입니다. 그런 법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 어땠겠습니까? 그 강력한 법에 의해서 이 법을 할 거리를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